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무조건 덮어놓고 싫어하거나 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휘둘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느라 몹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이미 감정에 둔감해졌거나 참는 데 익숙해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 억누르고 견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둔감해지면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 역시 잃어가고 마는 것이죠. 행복과 기쁨, 만족감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감정을 잃는다는 것은 무미건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것과 같은 행위를 지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다움도 점점 잃고 말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에게 전하는 아주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느낍니다. 요컨대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혹은 사랑하기 위해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누를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보로 받아들여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인기 심리 상담가이자 자기중심 심리학을 제창한 밀리언셀러 작가 이시하라 가즈코의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감정 취급 설명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발칵 화를 내고 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건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분노나 초조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지금 너의 마음이 위험해 스스로를 돌봐줘 라는 그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SOS 신호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진짜 이유, 그건 감정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조절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요.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내 감정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올바른 감정 표현의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분노, 경쟁심, 허세 등 우리가 흔히 겪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덕이라 여겼던 참아내는 인내심이 그리고 매일 우리를 다그치던 초조함이 사실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던 부정적인 감정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는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내와 초조함을 내려놓고 내 편으로 만드는 핵심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중에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대다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로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한 가정의 주부라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위해 참고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도와줄 것이고, 또한 워킹맘이라면 출근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도 데려가야 한다. 엎친 데 덮쳐 아이가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칭얼거리거나 조금이라도 떼를 쓰면 산더미처럼 쌓인 일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결국 부모는 짜증을 내면서 아이를 재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아이는 울든 소리를 지르든 상관없이 이르면 1살 때부터 참는 것을 배우게 된다. 참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사회는 결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 참고 견디며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사회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므로 불평불만과 울분이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참아야 한다에서 시작하면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한다가 우선시되니 말이다. 이 장소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금지와 의무, 조례와 벌칙이 늘어나면서 사방이 온통 규칙뿐이라 길을 걸을 때도 뭔가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심할 지경에 이를 만큼 점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나아가 사회뿐만 아니라 나도 사회에 맞추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점점 더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치 매일 할당량이 부과된 듯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다.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의욕이 나지 않아도 꾹 참고 자신의 몫을 채워야 할 테니까.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남의 시선과 겉모습에는 신경이 쓰여도 정작 중요한 나의 감정은 차츰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에서는 또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쌓여갈 뿐이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버릇이 되어 늘 표정과 태도에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강압적인 사람, 일방적인 사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타자 중심의 사장이 월급 받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군. 왜 이런 녀석에게 내가 월급을 줘야 하지? 불평할 시간 있으면 냉큼 일이나 할 것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장 역시 회사 직원을 위해 참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 중심이 되면 모든 일에서 득과 실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 참는다는 것은 이른바 고통이다. 고통을 느끼면서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일을 하길 잘했어 하는 보람찬 기분을 느낄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 사람은 번거로운 일만 나한테 떠넘긴다. 손해보는 일은 죄다 나한테 시킨다. 선배랍시고 명령만 해댄다. 이와 같이 직원은 직원대로 떠맡고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평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자기중심 심리학에서 참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가령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고 느꼈을 경우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도 곧바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혹은 해야만 한다고 자신의 기분을 부정한 순간 의식은 외부로 향하고 만다. 또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습관처럼 잠자코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 역시 마찬가지다. 내 의식이 자신에게서 외부로 향하면 내 기분과 욕구에 따른 행위로 마음을 충족하려 하기보다 자동으로 꾹 참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이에 참는다라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두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참고 견디면서 타자 중심이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려는 자기 승인보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꾹 참고 자신을 억누르고 노력해야 한다는 타자 승인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이 그 가치를 매겨줘야만 비로소 인정받고 안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자 승인 상태에 빠져 있다. 자신의 마음에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참는 것이 더 당연해질수록 참는다는 자각은 있을지언정 그 고통을 견디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심리적으로 저 사람은 이것을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는 걸까?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용납이 되지 않고 화가 날 것이다. 자신이 일반 상식에 얽매여 있으면 자기 기준에서의 상식 밖의 사람에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빈축을 사는 사람 역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부정적인 타자 중심 의식은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단숨에 쏟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상대에게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특정인에게 악플 공격을 일삼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다양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은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잘 견딘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끊임없이 인내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 때문에 느닷없이 감정적이 되고 분노하며 냉정함을 잃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정보이자 신호로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나를 위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요컨대 인내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무의식이 보내온 메시지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나의 진짜 감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상처 입히기보다 자신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참지 않기 위해 자신이 참으려고 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순간에 내가 참으려 하고 참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이때 타자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 인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그것은 참지 않기 위해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나는 거절하기가 두려워서 꾹 참고 받아들였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럴 경우 자신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두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하고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인내심이 강하거나 쉽게 감정적이 되는 사람들은 발끈하고 싸우거나 상관없는 상대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일은 있어도 상대와 싸우지 않고 마주하는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차분하게 마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것에 서툴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으르렁대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들 스스로 고스란히 공포를 자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물어보고 내 마음의 기분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길 원한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꾸준히 매진해온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일에 매진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만 원한다면 늘 마음이 초조함으로 가득하지 않겠는가? 또한 좋게 평가받고 싶다는 욕구는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떡과 같을 뿐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욕구 속에 하지만 내게 좋게 평가받을 만한 건 없다라고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이 잠재되어 있다면 초조함을 느끼고 나아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러고 있으면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와 같이 부정적인 사고만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이에 시작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건데 하는 생각으로 초조함을 넘어 벌써 인생이 끝난 것만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것이다. 부정적인 의식을 토대로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면 불안에 휩싸인다. 또한 그때그때 생기는 불안을 그대로 방치하면 막연한 불안을 품게 되기 때문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의식 상태로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한 나머지 빨리 결과를 내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능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도 머리도 초조함에 지배되어 오히려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변 사람과 지금의 자신을 수없이 비교하게 될지도 모른다. 저 녀석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나이 먹었으면 진작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TV 방송에 나와 활약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이런 데서 썩고 있다니. 나는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네.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데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계속해서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 보면 안절부절 못할 만큼 초조해질 뿐이다. 현대사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타자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원하지 않아도 상식 밖의 일이 넘쳐나고 불합리한 일이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도무지 외부로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누구나 타자 중심 의식에 빠지기 십상이다. 타자 중심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인지하지 못한다. 해야 하는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과 같이 의무와 금지사항만 가득하고 자신의 기분은 완전히 홀대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보다 A가 나을까 B가 나을까 아니면 아예 다른 C가 나을까 하고 매사를 사고하고 처리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망설이고 고민만 할 뿐이다. 외부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면 한술 더 떠서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빨리 적절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심지어 그렇게 조급해하면서 목표로 삼는 것은 가장 완벽한 해답이나 결론이다. 결국 완벽한 답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조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을 느끼지 않고 항상 한 걸음 앞서가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작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도 왜 자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개선되지 않았다. 직장에서라면 긴장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녀에게 늘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녀는 초조함을 실감하면서 살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게다가 그런 작은 부분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에게 다시 질문했다. 그럼 예를 들어 휴일에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방 청소를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그 일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이 마치 잘못 채운 단추처럼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제야 그녀는 하긴 정말 그렇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늘 초조해한다.
이는 의식의 눈이 항상 한 걸음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거리 경주의 준비 땅의 출발 신호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린다. 파란불이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 사이 길을 건널 수 있을지 가늠하며 보도 끝을 바라본다. 또 전철역이 가까워지면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를 바라보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도착하는 전철에 신경을 쏟는다. 이와 같이 현재 무언가를 하면서도 늘 한 걸음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조급해한다. 이런 초조함이 실수와 실패를 일으키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한편 지금을 사는 사람일수록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차분하게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호흡 역시 편안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에 멈춰 서 있는 차량을 살피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발밑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여유도 있다. 또 웬만해서는 조급하게 뛰어서 전철을 타는 일도 없다. 처음부터 뛰어타지 않아도 되는 속도와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뛰어탈 일이 없는 것이다. 부정적인 실감이든 긍정적인 실감이든 자신이 실감하는 그 하나하나가 인생을 채색하는 설계도가 된다. 나무로 비유하면 원줄기와 가지, 잎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의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의식의 강약과 질에 의해 그 의식은 원줄기처럼 영향력이 큰 것도 있는가 하면 가지와 잎처럼 부분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천천히 실감할 여유가 없다는 의식이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뿌리가 되면 끊임없이 초조해야 하는 기분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초조함이 실현화된다면 수시로 밟아야 하는 자전거 페달로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늘 실패한다가 인생의 원줄기가 된다면 무의식 중에 늘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의식 자체가 원줄기에 머무르면 무의식 중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고 능력이 없음을 통감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주요 원인은 실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감은 의식이다. 우리 인생의 바탕은 이러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초조함과 불안함을 비롯한 부정적인 실감보다 긍정적인 실감을 더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상황을 호전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네, 지금까지 필름에서 펴낸 이시아라 가즈코의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 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인내와 초조함에 대한 얘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주인공 기쁨이가 바닥에 원을 그려놓고 슬픔이에게 저 동그라미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 하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억지로 가두려고만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면 참아야지. 화가 나면 이 정도는 넘겨야지. 또 불안해지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이러면서 내 마음의 여러 감정들에게 끊임없이 침묵을 요구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슬픔이가 온전히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분노나 초조함, 불안 같은 감정들은 내가 못나서 생기는 부끄러운 얼룩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위험 신호이자 경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무작정 다스리기 전에 먼저 가만히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지금 내 마음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그동안 애써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을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챙겨보세요. 그동안 혼자 견디느라 참 많이 힘들었지 하고 온전히 내 편이 돼주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애쓰셨던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먼저 챙기는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